한 여자의 안타까운 사랑, 그리고 한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한 여자의 안타까운 사랑. 저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를 한때는 사랑했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러나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아였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없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는 정말 삶의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저는 그를 너무 좋아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인가 저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그를 위해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니까요. 그를 그렇게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힘들게 일해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했던 저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롭게 자라온 나에겐 정말 너무나 큰 시련이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세상을 봤을 땐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23살이 되는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깨어나서 제일 먼저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해주더군요. 그는 저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그대로 납득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절 배신했으니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죽지도 않은 저를 그렇게 빨리 버릴 수 있는가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저히 이 배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7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상했으며 고아인 저를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1년은 넘게 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남자라면 전 평생을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 행복하답니다. 물론 첫사랑의 배신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말고 또 다른 사랑을 얻었으니까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게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한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운 착한 영혼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전 무엇이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항상 외로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자리에 제 더 큰 사랑이
채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하며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가며 살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25살이 되던 해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소중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불행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의 두 눈을 그녀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채로 수술을 받았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 얼굴도 그녀의 모습도. 그래서 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난다면 이런 저를 보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건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녀의 불행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롭듯이 우린 서로 사랑했으니까요. 이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하기로 사람들께 다짐을 받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영원히 그녀 곁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듣고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살고 평생을 바치며 만일 그 목적 추구에 있어 희생을 치를 것을 요구받게 된다면 스스로를 기꺼이 희생시킬 만한 목적이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토임비. 엄마의 소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6학년생들의 어머니와 함께 달리기입니다. 선수들은 어머니와 함께 출발선에 서 주시고 출발 후에는 저 앞 반환점에 놓인 쪽지에 적힌 지시대로 하여 주십시오. 붉게 상기된 엄마의 얼굴이 잘 익은 봉씨 같았다. 나는 손에 힘을 주며 씩 웃어 보였다. 선생님의 손이 높이 올랐다. 침을 꿀꺽 삼켰다. 탕!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아 끌며 힘껏 앞으로 내달렸다.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반환점까지는 우리가 1등이다 싶었다. 나는 야구선수가 멋지게 도루를 하는 모습으로 미끄러지며 한 손으로 운동장 바닥에 있는 쪽지를 펴들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엄마가 학생 업고 달리기. 순간 쪽지를 본 엄마가 당황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눈짓이었다. 나는 재빨리 엄마 앞에 등을 돌리며 앉았다. 엄마, 내가 엄마 업을게. 빨리. 호준아, 엄마 빨리. 엄마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내 등에 몸을 기댔다. 나는 두 손으로 힘껏 엄마를 추스려 업은 다음 앞으로 내달렸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등으로 느껴지는 엄마의 뺨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각자의 쪽지에 따라 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뒤로 달리는 아이, 객석에서 앉아있던 할머니 손을 이끄는 아이, 미처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주저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치고 우리는 맨 앞으로 달려나갔다. 누군가 관중석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앞이 흐려져 왔다. 야, 꼽추다, 꼽추. 그랬다. 엄마는 곱사등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업을 수가 없었던 거다. 골연화증으로 등뼈가 기형적으로 휘는, 그러나 그런 의학적인 설명도 필요 없이 한마디로 쉽게 이해가 되는 말 그대로의 곱사등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를 꼽추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다. 병신이라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남들에게 보기 흉하다는, 그래서 내가 창피라도 당할까봐 하루 종일 늘 방 안에서 바느질감을 만지며 나를 기다리는 게 엄마의 유일한 낙이었다. 게다가 엄마는 날 낳아준 엄마가 아니었다. 당신 몸도 불편하면서 집 앞에 버려진 고아인 나를 친자식처럼 입히고 먹여준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를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인 학교 운동장에 같이 오자고 죽기 살기로 때를 썼던 것은 자연스레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은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보은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그 무언가를 닦아내고 눈앞에 선생님이 와 계셨다. 나는 가쁜 숨을 고르며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내 머리를 쓰다듬는 선생님의 눈가에 물기가 반짝거렸다. 선생님,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내 등에 엎인 채로 선생님께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우리는 결국 1등을 했고 그 어느 팀보다 우렁찬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부상으로 받은 공책 3권과 팔뚝에 찍힌 1등 도장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운동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었다. 호준아, 널 한 번만 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날 이후 시간은 흘러갔다. 엄마를 아무리 이해하려 했다 하더라도 자연스레 찾아오는 사춘기의 반항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후에는 나도 적잖이 엄마의 속을 썩혔다. 이제야 겨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엄마를 제대로 모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간 직장 때문에 객지 생활을 하느라 바쁜 일과를 핑계로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는데, 사무실 동료들과 늦은 술자리를 하는 중에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냐는 물음과 지금 업무 중이니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서둘러 끊으려는데 엄마가 주저했다. 엄마가 말했다. 아들, 5분만 이야기할 수 없겠니?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했다. 그러나 그런 엄마의 바람에도 나는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그렇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추워다 기른 아들의 겨울을 걱정하며 어두운 눈으로 며칠을 걸려 짠 털 스웨터 한 장을 달랑 유품으로 남기고 엄마는 그렇게 가셨다. 꼭 한 번만 날 업어봤으면 좋겠다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선천성 구루병 환자의 수명은 남보다는 짧으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의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통화, 내 술자리와 바꿔버린 엄마의 한마디는 나를 더욱 후회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으셨던 말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난 엄마를 그렇게 보내버릴 수는 없었다. 때를 즈음에 내린 비로 산 중턱은 제법 추웠다. 아직 풀이 자라지 않아 때를 옮겨 심은 사이로 붉은 흙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였다. 엄마의 휘어진 등처럼 둥그런 봉분의 흙을 다독거리며 나는 천천히 그 흙 위에 몸을 엎드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나 왔어. 춥지 않아? 비가 와서 그래. 내가 돈 더 벌어서 따뜻한 데로 옮겨줄게. 엄마 기억나? 엄마 소원. 나 업어보는 거랬지? 나 지금 이렇게 엄마 등에 엎였어. 무겁지? 이제서야 엄마 소원 이뤄주게 됐네. 엄마, 기분 좋아? 엄마 소원 이뤄서 기쁘지? 엄마, 사랑해. 한쪽 눈이 없는 엄마.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믿고 쪽팔렸다.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한다. 그냥 나물이나 약초나 여러 가지를 닥치는 대로 계속 파신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하다.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우리 학교로 왔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어나왔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 말했다. 너네 엄마는 한쪽 눈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나는 그런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쪽팔려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미안하단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속은 시원했다. 엄마도 나를 혼내지 않아서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울고 있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근데 한쪽 눈만으로 우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나는 커서 성공했다. 이렇게 가난한 게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나는 서울에 올라와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내 집이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나는 나, 부인, 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우리 집에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누구야? 이런.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쳤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우리 아이 울리냐고 소리를 쳤다. 당장 꺼져!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겠다.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느 날 반창회 때문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반창회가 끝나고 궁금한 마음에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는 서울에 안 갈게. 근데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반창회 때문에 내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어렸을 때 너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너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구나. 너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낸 건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고맙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눈물이 났다. 엄마,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다고 말도 못 해드리고 좋은 것 못 먹여드리고 입혀드리지도 못한 채 죄송합니다. 엄마가 눈병신이 아닌 제가 눈이 이제야 안 이 못난 놈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